네,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4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 9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종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생님은 시코쿠 가쿠인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종교를 연구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요, 디지털 인문학에 기반한 한일 근대 종교 연구 방법과 그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시코쿠 가쿠인 대학이라는 곳에서 근대 한일 종교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그 연구해왔던, 저희 연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왔던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종교자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근대 한일 종교사를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제가 구현하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사료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일반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도 이 디지털 인문학을 통해서 알게 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디지털 인문학 으로 기반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종교자라는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QR코드로 인식을 하시면 모바일로도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련 연구자분들이나 또는 일반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공동 작업을 하고 어떻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을 통한 근대 한일 종교사라든지 조금 넓게는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전망과 기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한림과학원에서 진행해 오신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을 전공하신 전공자분들, 특히나 디지털 인문학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언어학이라든지 또는 문학 계통, 특히 한국에서는 근대 잡지라든지 말뭉치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에, 단어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연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참여를 해서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지금까지 전문적인 분들이 해오시던 강연과 오늘 저의 내용은 조금 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 역사학에 기반한 문헌학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문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코딩이라든지 LLM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알지 못하고요. 어,
아마추어로서 역사 문헌학자가 어떤 형태로 디지털 인문학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그 한 사례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구현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구현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종교자들이라는 에, 타이틀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홈 화면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일본인 종교자들 그리고 종파별 포교 거점 리스트, 그리고 관련 연표, 현지조사 항목, 그리고 조선총독부 종교 관련 문서 리스트, 출전 리스트, 게시판, 이렇게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했던 조선 총독부 관보를 중심 사료로 1차 사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광보와 또 하나 조선 총독부의 기록물입니다. 내부 기록물로서 총독부의 항무부라든지 종교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종교 관련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던 생성을 했던 기록물들이 현재 관련 연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록원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인터넷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료를 가장 핵심적인 사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홈페이지가 중앙도서관에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이곳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라고 1910년부터 1945년 여기서 종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총독부 기록물의 화면입니다. 이 총독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총독부 기록물은요, 사회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사회교육으로 들어가시면 종교관계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종교관계에 가시면 다시 하부 카테고리로 종교 일반 관계, 유교 일반, 불교 관계, 기독교 관계, 일본 종교 관계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종교 관계에 관한 서류들은 이쪽에 가장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도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여기 보이는 사지 종교라는 사사 종교라는 이 종이가 페이지가 대표적인 종교 관련 문서 처리되겠습니다. 이렇듯 두 가지 관보와 내부 문서, 조선 총독부의 내부 문서에 나와 있는 일본 관련 종교에 관한 데이터들을 총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걸 분류하고 다시 결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제가 구성한 홈페이지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총독부 관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독부 관보에는 매 호마다 종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종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사사 종교라는 각 항목에 종교에는 3,383건의 기록이 있고요. 사사 종교로는 4,688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이 기록들을 다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건데요. 총 8,07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 건수로 8,071건인데요. 이 8,071건은 다시 한 건당 여러 개의 복수의 데이터를,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만 건의 에, 이르는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이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그 일본인들,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가서 포교 활동을 했던 일본인들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 지역의 주소도 확인이 되고요. 어느 종파인지, 또는 절이면 절의 이름이라든지, 교회이면 교회의 이름이라든지, 등이 확인이,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관보와 총독부 문서를 합쳐서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의 수가 1900, 총독부 문서는 어, 지금 현재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관부 시기부터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10년에 관보가 발행되기 이전 5년간의 기록도 일부 총독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서 확인되는 인원 수보다는 총독부 문서와 합쳤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확인이 되었는데, 총 3,378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40년대 이후가 되면은 창씨 개명을 한 이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진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또는 당시에 조선인이 일본계 종교의 포교자로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했던 조선인이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확인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인물들, 불교 큰 사찰의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은 창씨 개명을, 어떤 식으로 창씨 개명을 그 당시에 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일본계 종교, 특히 많았던 것이 천리교라는 일본의 종교가 있는데요. 그 천리교 신자로 등록이 되었던 조선인의 이름이 40년대 이후에 창씨 개명을 한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때는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창씨 개명된 이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창씨 개명된 이름까지 포함해서 3,378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각 종파별로 분류를 한 것이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면 기독교 관계가 321명이고, 천리교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626명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불교도 거의 천리교와 맞먹는, 지금 종파별로 나누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천태종이 33명, 법화종이 38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진종 본원사파 같은 경우에는 511명, 이렇게 해서 전체 불교를 합치면 천리교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는요, 이 이름들을 일본인 종교자라는 카테고리 밑에 종파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나누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진종 대곡파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이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이름들을 또 각각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닥각이라는 사람을 클릭을 하시면 이 사람이, 닥각이라는 사람은 1915년에 처음으로 총독부 관보에 포교 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산에서 포교를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요. 뒤에 나오는 13번이 제가 관보를 출전 번호를 붙인 것이 13번입니다. 그래서 이 13번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조선 총독부 관보의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서 각 내용들을 이 한 가지 화면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약간 느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관보뿐만 아니라 내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교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의 내부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독부의 내부 문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총독부 기록물이라는 타이틀로 국가기록원에서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들을 제가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모두 21철, 21철이죠. 21권, 828건이고요. 건수로는 828건이고, 장수로는 9,100면이 나옵니다. 이 9,100장의 기록들의 내용을 조선 종교와 관련된 기록들과 일본 종교와 관련된 기록들 또는 기타 종교에 관련된 기록들로 분류를 해서 보자면 나눠보면은 조선 종교가 167건으로 2,833면, 그리고 일본 종교가 576건으로 5,840면, 기타가 427면, 이렇게 해서 9,100면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조선총독부 관련 기록물의 그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다시 홈으로 가셔서 사회교육으로 가시고, 그리고 종교관계로 가시고, 일본 종교관계, 또는 종교 일반 관계에도 일본 종교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교 일반 관계에도 일본 종교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교 관계, 기독교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조선 총독부의 종교 관련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긴 했습니다만, 주로 유교 일반 관계의 문서들을 정리해 놓은 이 카테고리 안에도 실은 부분적으로 일본 종교에 관련된 문서들이 끼어 있거나, 불교 관계된 문서 카테고리, 불교라는 것은 조선 불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조선 불교에 관련된 문서들 중에도 일본 불교에 관련된 문서들이 끼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실은 전부 모두 확인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제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기왕에 국가기록원에서 분류한 일본 종교 관계와 종교 일반 관계에 나와 있는 일본 종교에 관련된 문서철이라고 하는 문서철들만 모아놓은 것이 21철, 21권, 그리고 9,100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서 요 세 개 카테고리에서도 더 확인된 사항들을 추가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국가기록원의 카테고리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문장을 잠깐 제가 쓴 논문에서 조선총독부 종교 관련 문서의 전체상과 일본 불교사원 창립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최근에 6월에 올 6월에 여기 보이시는 책에 제가 논문을 게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조선 총독부 기록물 검색은 일본어 검색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자어 검색은 가능하고요. 한국어의 한자음으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건명을 통해서 정확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본어 발음대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본인의 고목이라는 한국어 한자음 발음으로 읽었을 때 고목,
높을 고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고목이라는 사람 인명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한자음을 한국어 한자음 표기로서 고목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어로 읽을 때는 다카기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고목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건명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일이 한 건당 모두 문서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건명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만을 봐서는 확인하기가 힘든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모두 작성을 해서 링크를 다시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 이 화면입니다. 21건인데요. 21책이고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유교 관련 카테고리라든지 불교 관련 카테고리라든지 기독교 관련 카테고리에서 발견한 일본 종교 관련된 문서들을 추가를 해서 지금 30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문서들을 일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원문 그대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서 바로 국가기록원에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원신도 불도에 관한 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서철인데요. 1933년에 작성된 문서철이고요. 이 문서철에는 총 18건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문서의 각 건명으로 원문 그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들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국가기록원에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링크를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연결하면서 이 각 원문들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번각 작업을 모지화를 해서 그 번각 작업을 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 빨간 부분으로 번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문서들, 문서 번호가 예를 들면은 0009번부터 0025번까지다. 이 문서 번호가 여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일련 번호가 000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건의 문서는 0009번에서 0025번까지의 문서인데 그 각 문서별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문자화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이렇게 번각 작업을 해서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아직 9,100장 중에 9,100장 플러스 알파죠. 그 중에서 30% 정도를 지금 번각 작업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고 이거 지금 계속 작업 중인 부분입니다. 지금 번각 작업이 완료된 책들은 이렇게 번각 중인 책들은 번각 중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고 번각 작업이 완료된 책들은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 일자를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한국어 화자 이외에 원문을 통해서 바로 내부 문서, 행정 문서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서가 되겠는데요. 특히 막 이 문서를 제가 그 화면에 올려놓았는데, 왜냐하면 이 문서가 가장 아주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메이지 39년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내무차관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그 포교 활동을 에, 토리시마리, 일본말로 토리시마리라고 하면은 뭐 규제한다거나 조절한다거나 하는 건에 있어서 앞으로 통감부와 일본 내지의 내무부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종교자들의 포교 활동을 규제하고 또는 통제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해나가는 업무들을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문서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서들이 9,100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어나가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거나 검색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검색창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검색창으로요, 일본인 종교자들의 데이터를, 모든 종파들의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색창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진원종의 포교 관리사로 활동을 하던 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백자에 우물정자를 써서 일본어로는 시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라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시라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시라이에 관련된 데이터가 검색이 되도록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3건이 검색이 되네요. 시라이 젠코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검색이 되도록 검색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는 사람 인명 이외에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연도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1930년이 픽업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그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문외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검색창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실은 그 전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이외에 이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일반 연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유튜브에서 공부를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값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코드가 완성이 될 때까지 수정을 통해서 거의 챗 GPT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문외한도 이런 연구의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보신 부분과, 조선 총독부 문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문서들도 제가 번각 작업을 한 부분에 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원문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라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라이를 검색해 보면 이번에는 시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조선총독부의 내부 문서들을 번각한, 모집화한 저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연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때로는 지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포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를 검색을 하면요. 목포에서 있었던 포교자들에 관한 정보들이, 문서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종파별로 예를 들어서 일년종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모아보고 싶다. 그러면 일년종이라고 검색을 하면 일년종에 관한 데이터들만 이렇게 수집을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연도별로 하자면 1930년, 1930년을 그렇죠. 내부 문서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검색하면은 검색이 안 되는 또는 일본식 일본 원호로 검색을 해야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원호로 대정 3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 3년은 1915년이 되겠죠. 대정 3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대정 3년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검색이 되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총독부 관련 문서들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또 그 연구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저의 연구에 대한 그 협력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분께서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 연구로서 이렇게 논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을 해주신 논문들이 몇 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윤환 선생님이나 특히 권동훈 선생님이 많이 인용을 해주셨고요. 김성원 선생님이나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는 예지수 선생님께서 인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후속 연구의 인용에 있어서는 특히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포교자들의 숫자, 김태훈의 연구에서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더라, 오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오류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연구들이고요. 앞으로 수정을 더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인문학의 가장 큰 강점의 하나가 어떤 연구의 결과보다도 연구의 과정을 공개하고 연구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그 연구자와 관련된 다른 연구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도 참여하면서 그 연구가 수정 보완될 수 있다라는 실시간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다라는 점이 디지털 인문학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때는 논문이나 책으로 연구서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논문이나 책으로 발간된 연구 업적들이 결과물들의 수정 사항이 발견되거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다시 필요하죠.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 논문을 투고하고 투고된 논문을 책으로 다시 간행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홈페이지 형식으로 공개를 해서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서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금까지 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의 발표라는 형태는 종이를 매개로 한 인쇄물을 매개로 한 발표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에는 주로 논문이나 책이나 인쇄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그 그래프나 표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다시 종이로 인쇄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어,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가를 다루는 연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 개인이, 물론 개인이나 또는 단체나 조직이나 연구회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연구도 그렇습니다만, 방대한 데이터를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을 때,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근대 잡지에 종교라는 단어가 개념어가 몇 번이 도출된다라는 걸 OCR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10,000건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10,000건의 종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해서 그걸 다시 관련어와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화 한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10,000건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그 10,000건이 나와 있는 부분들, 단락들, 적어도 두세 줄의 문장들은 추출을 해서 그걸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그럼으로써 검증이 되는 거죠. 재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모두 종이로 인쇄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구들을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종이 인쇄로 논문 형태로 발표를 할 경우에는 이 검증할 수 있는 그 원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논문들에서 저의 논문의 오류가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태훈이 숫자를 셌을 때는 예를 들면 5천 명이었는데, 내가 다시 세어보니까 뭐 3천 명이더라.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저는 그 다시 세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그 숫자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재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들의 논문에서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3천 명이더라라고 했지만 논문에 그 3천 명의 이름을 다 모두 실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결과물들은 연구 성과는 아날로그 형태의 발표가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는 재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가 만들고 있는 이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10월 9일 현재 트래픽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는 2020년 9월 1일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그리고 1개월, 4년 1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방문한 총 고유 방문자는 12,576명이고요. 12,576명이 17,354번을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 구글이나 야후나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직접 입력했거나 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야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자면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간 일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14,0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1,800명, 그리고 미국에서 290명, 타이완에서 138명, 홍콩에서 74명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물론 아닙니다. 4년 동안 17,000번이기 때문에 유튜버나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에,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명 정도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저의 연구에 접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픽을 위치별로 확인을 해본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1년간, 지난 365일 동안에 들어온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장 많고요. 일본과 한국을 확대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서울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관서 지방과 그리고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제 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은, 다른 연구자분들이 쉽게 들어와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는 일반인 분들도 쉽게 들어와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토에 있는 뉴코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나카니시 나오키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 불교에 관한 연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연구 중에서 이분이 그 일본의 각 불교 종파들이 발간을 하고 있는 그 기관지가 있습니다. 종파의 불교 각파의 잡지들이 있죠. 그 잡지들을 모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잡지들에 나오는 조선 포교에 관련된 기사들을 이분이 워드로 전부 쳐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워드로 쳐놓은 그 데이터를 나카니시 선생님께서는 책으로 출판을 하실 계획으로 사료집 형태로 출판을 하실 계획으로 그 몇 년에 걸쳐서 잡지들을 확인하셔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는데 출판사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출판을 하기에는, 분량이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출판을 못 하시고 이렇게 묻어두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성과물로서 논문을 한 편 발표를 하셨고, 작년에 그 원광대학교에서 주관했던 심포지움이 있었는데요. 그 심포지움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그 심포지움에 그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여담을 나누다가 나카니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혹시 그 데이터를,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치셨는데 그 부분을 어디 출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양적으로 출판할 정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만약에 혹시 괜찮으시면 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카니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조선 포교 관련 기사들을 정리를 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요, 각 잡지별로 조선에 관련된 기사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총 451건의 조선 관련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또 원문들을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경성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카니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신 데이터 중에서 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기사들, 기사 제목과 어떤 잡지에 나왔는지, 그리고 발간 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면서 기사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 연구자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연구회를 조직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조직한다든지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분들과 개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인데요. 시라이 젠코라는 일본 승려, 진원종의 승려입니다. 이분의 그 사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요, 에, 여기에 보시면은 시라이 젠코라는 관련 사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의 다가 뭐 감사장이고 합니다만 이 사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라이젠코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선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이젠코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일본 그 조선 총독부 관보와 내부 문서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라이젠코는 진원종의 제호파의 포교자이고요. 1874년생입니다. 아마 1906년경에 정확한 그 횟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1906년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06년경에는 한국으로 당시 조선으로 건너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시라이는 조선에 거주를 하다가 1945년에 해방 이후에 그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해 바로 10월에 돌아갑니다. 10월에 돌아갑니다만 12월에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사이조시라는 에이메현 사이조시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바로 두 달 만에 72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 조선 총독부 관보가 13번이죠. 조선 총독부 관보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내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38번이라든지 이런 내부 문서들 22번 내부 문서 이런 내부 문서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시라이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 10월쯤에요. 어느 분이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로 전화를 주셔서 그분이 이 시라이 젠코의 손녀라고 하시면서 저를 바꿔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가 정리해 놓은 홈페이지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시라이 젠코라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검색을 했더니 유일하게 저의 홈페이지가 떠서 이력이 정리된 걸 확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력 중에 나오는 감사장이라든지 추천장이라든지 이런 사료들을 모두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정말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신지요? 라고 여쭸더니 형제분들 모두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그걸 보관할 사람이 없어서 그 손녀분이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몇 군데 동경 쪽에 그분이 사시는 곳은 사이타마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동경 쪽에 있는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쪽으로 문의를 하셨대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셔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니 그렇게 중요한 사료인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버리시려고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야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의 홈페이지가 뜨고 이력이 나오고 이런 사료들 내용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당신 필요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사이타마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사료를 받으러 가서 사료를 확인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곳까지 일본의 고속 전철을 타더라도 편도로 6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곳에 계시는데 동경에서도 한 2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에, 그 근처 호텔에서 에, 그 다카하시라는 분이세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손녀분이시고 이 손녀분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직접 사료를 확인하고 사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료에 대한 내용들을 물론 직접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저의 홈페이지나 학회 등에서 발표를 할 경우에 사료의 출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사료들이 났는지 밝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받고 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를 공개를 하는 페이지는요, 이쪽으로 오셔서 수집 자료 공개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시라이에 관련된 사료를 보시면 이렇게 모두 사료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몇 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각 사료들은 클릭을 하시면 또 그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라이 젠코입니다. 이 사람이 시라이젠코고요. 이 사진은 시라이젠코의 부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시라이젠코의 제 4남, 네 번째 아들, 그 위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모두 전쟁통에 사망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식 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에게 사료를 주신 다카시 그 손녀분은 이 사남의 막내딸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료를 다 받아왔는데 사료를 쭉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이력으로 정리했던 부분에 나오는 모든 사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시라이는 패전을 맞이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급하게 돌아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활동했던 감사장이라든지 내용은 거의 사회사업을 했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수해 지역에 헌금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장으로 받은 자료들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료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료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종이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주 놀라운 내용인데요. 수령증이라고 적혀 있고요. 미륵보살, 일체, 한구라고 할 수 있죠. 미륵보살 하나를, 미기, 타다시크,
수령하였다고 당사에 봉환했다. 즉 다시 말해서 봉환한 것을 증명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월 23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5년 10월 23일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패전을 맞이해서 시라이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활동하던 그 절에 미륵보살 부처님 상을 한국의 어느 절에다가 맡겼다라는 그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시라이가 맡겼던 그 절이 어디냐면 봉은사입니다. 봉은사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봉은사에다가 맡기고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 사료를 가지고 제가 올해 3월에 봉은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봉은사의 관계자분께 총무팀장과 님과 한번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실을 보시고 총무팀장님도 보훈사의 그 관계자분도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아마 6.25 전쟁 때 보훈사가 한번 화재로 모두 소실된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소실되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 현재는 이 불상이 보훈사에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시라이가 활동하다가 보훈사에다가 맡겨놓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재미있는 내용이요. 그럼 왜 봉은사냐라는 것도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라이가 활동하던 곳이 경기도 고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는 강남에 롯데타워가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현지조사 쪽으로 들어가죠. 제가 그 각 지역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라이가 있었던 지역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죠. 지금 이게 제가 8월에 가서 찍은 석촌호수에서 바라보는 롯데타워인데요. 이 주변에 석촌동에 여기 사거리가 있고 이쪽이 그 석촌호수 방향이고 요 사거리가 있는데 이 사거리 쯤에 제호사라고 시라이가 세워서 활동하던 절이 있었던 걸로 주소를 확인했을 경우에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배명사거리라는 사거리인데 이 배명사거리 부근에 시라이가 있었고, 제호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리고 석촌호수가 그 당시에는 호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그 한강의 지류가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수해에 대해서 그 절에서 헌금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감사장을 받는다든지 했던 사료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사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촌호수 근처였기 때문에 롯데타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이 그 일본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가장 가까웠던 조선절인 봉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은사에다가 그 부처 미륵불상을 맡기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라이가 돌아와서 바로 12월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조시에 그 에히메현 사이조시에 시라이의 묘지가 있다고 해서 직접 그 묘지에 또 다녀왔습니다. 시라이가 뭐 조선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기왕에 가는 김에 참이슬도 한 병 사서 가서 한 잔 따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에서 사료를 읽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원사료를 직접 그 만져볼 수 있게끔 제공해서 수업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인과의 그 협력 사례로서
교토에 있는 하나조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토에 있는 하나조노 고등학교에 스카하라라는 여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을 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쯤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메일을 보내서 이 메일 원문을 제가 캡처를 한 부분인데, 이 학생의 증조부의 이름이, 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됐다. 하나조노 대학과 하나조노 고등학교는 교토에 있는 그 일본 불교 종파의 임재종의 그 종단 학교죠.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도 동경 쪽에 있는 그 절인데 그 절도 그 조선에 있다가 건너온 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증조부님이 조선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좀 정보를 원한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에, 당시의 일이고 지금 익산이죠. 익산에서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익산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드바이스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증조부가 활동했던 그 절은 익산에 어디에 있었는지만,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임재종의 절 중에 남아있는 절에 그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대구에 건물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관음사라고 대구에 있는 관음사라는 절인데 지금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관음사인데 이 관음사가 건물이 일제시대 때 설림사라는 이름의 일본절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본절로 유명한 것은 군산에 있는 동국사가 유명하죠. 동국사는 그 일제시대 때는 조동종 계열의 금강사라는 이름의 절이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불교계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동국사라는 이름으로 절로서 그 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에 있는 관음사도 일제시대 때는 그 임재종의 설림사였다라는 절이 지금 현재는 관음사라고 남아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해서 이 학생이 그 다니는 하나조노 고등학교에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학생이 학교의 그 프로젝트를 통과를 해서 한국의 자신의 증조부가 활동했던 지역을 직접 그 현지 조사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 당첨이 돼서 통과를 해서 직접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한 대구의 관음사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또 교토 가서 만나서 현지 조사 내용을 보고를 받고 하는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그 관음사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진인데요. 저도 이번 8월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이 여학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여학생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은 중학생인데요.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여동생과 같이. 그리고 그 어머니도 같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가시고, 이분은 한국에 계시는,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운전이라든지 현지 가이드를 부탁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소개를 드렸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연구자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그 전문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과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결론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역사학적인 차원에서, 역사학자가, 문헌사학자가 디지털 인문학을, 의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자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또 비연구자의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림과학원에 계시는 그 송인재 선생님의 논문 중에 동아시아 개념사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2016년에 그 쓰신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가 큰 힘을 얻은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잠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송인자 선생님께서 그 대만에 있어서의 그 디지털 인문학의 경향과 한국에 있어서의 디지털 인문학의 경향을 그 2016년에 비교하시면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 소개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시작과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연구 방법이자 도구로서 연구 과정에 디지털을 도입하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관한 담론을 진행하는 것이고, 디지털 기술로 산출된 결과를 가공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 제가 그 감명을 받았던, 힘을 받았던 내용은 여기인데요. 양국, 대만과 한국의 양국의 디지털 인문학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은 연구의 결과와 디지털 인문학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만은 연구의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 연구의 과정이라는 표현에서 제가 아주 큰 힘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디지털 인문학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한다든지 아직 완결된 연구도 아닌 과정에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과연 이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주저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송인재 선생님의 논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은 연구의 과정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 공개하고 또 수정하고 다른 연구자분들, 일반인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넓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디지털 인문학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 그 각 포교 지역들을 조선에서 포교된 포교 지역들을 지금 현재 그 구글 맵으로 위치를 대략적인 위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돼 아직 지금 중간 과정인데요. 지금 몇 가지 아홉, 열 개 종파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을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면 천리교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확인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철교 어떤 그 포교소였는지 이름과 주소와 담당자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보충을 하면 각 종파별로 아니면 일반인분들도 더 참여하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4년도 2학기
한림과학원의 디지털 인문학 특강 첫 번째 시간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께서 종교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김병준 선생님을 모시고 스마트 빅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준 선생님은 독일에서 이제 스마트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해 오셨는데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준 선생님의 특강은 10월 25일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럼 10월 25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